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 지원처장을 맡고 있는 NG학과의 민경배 교수입니다. 이 시간 그 스마트폰 시대의 교육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특강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특강을 진행하는 날이 2010년 6월 21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우리나라의 이 온라인 교육에 의미 있는 아주 작은 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오늘부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각종 학사 관리까지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이러한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을 좀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스마트폰 시대의 이 교육의 어떤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보다 나아가서는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등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에 제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어요. 인류 역사를 움직인 세 개의 사과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브가 따먹은 선악과, 바로 이 사과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그 뉴턴의 사과입니다. 어려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뉴턴이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어떤 근대적인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사과였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사과로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애플이 만든 아이폰, 즉 이 애플사의 사과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이브가 따먹은 사과, 그리고 뉴턴의 사과만큼 큰 어떤 그 인류 역사에 그 수준의 족적을 남겼다, 뭐 이렇게 보는 데는 다소의 과장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이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 스마트폰의 열풍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국내에 아이폰이 들어온 것이 지난 2009년 11월이죠. 사실 한국은 이 스마트폰의 도래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이폰의 별명이 이 당시까지 다음 달 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아이폰 언제 들어오냐? 다음 달엔 들어올 거다. 다음 달이 돼도 또 안 들어와요. 다음 달엔 들어올 거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음 달 폰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였는데, 그 정도로 이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도래를 기대하는 이런 그 열망은 높았고요. 드디어 이제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처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당시 이제 예약 판매를 했던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곧 하루 이틀 지나면은 택배로 집에 배달이 될 텐데, 그 하루 이틀을 못 참고 하루라도 먼저 이 아이폰을 내 손에 쥐고 싶다라는 그 열망 때문에 용산 우체국 수화물 창고로 습격을 해 들어갔죠. 몇백 명이 거기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고를 뒤져서 만세 부르면서 자기신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스마트폰 시대는 사실은 그 첫 도입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이런 조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들이 확산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큰 변화의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의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앱스토어 기반으로 한 IT 산업이 새롭게 활성화되면서 지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열풍, 그리고 벤처기업 붐업에 이은 제2의 어떤 그 이동통신 어떤 그 신드롬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어떤 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수치적으로 아주 크게 대비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처음 아이폰이 도입이 됐던 그 시기에 아이폰을 서비스하고 있는 미국의 AT&T사의 무선 트래픽, 그 무선 인터넷 트래픽이 아이폰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 트래픽이 49배가 증가했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불과 2개월 만에 이 KT의 무선 인터넷 트래픽이 122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인터넷 트래픽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한국에서의 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났다. 이건 그만큼 이 스마트폰 기반의 무선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스마트폰과 함께 이미 생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일종의 문명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뭐냐 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죠. 기존에 들고 다니던 휴대폰보다 좀 더 첨단화되고 기능이 추가된 좀 더 고급 휴대전화기, 이 정도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무엇이냐?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닌 컴퓨터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데스크탑과 같은 컴퓨터다. 그런데 전화도 되는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수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그 첨단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휴대용 컴퓨터로서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곧 이제 유선 인터넷 시대를 거쳐서 모바일 무선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새로운 우리의 그 매체 환경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디바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은 그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세계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던 유선 인터넷 시대의 틀을 넘어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기능을 하고요. 또 날로 사이보그화 되어 가고 있는 첨단 디지털 매체로 미디어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신체의 연장과 같은 그런 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시대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신 디지털 유목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보다 차별화된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스마트폰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이런 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첨단 기능을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증강현실 기능이죠. 자,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이미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은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가상현실은 가상의 공간 안에 현실 세계의 어떤 내용들을 똑같이 모사해서 옮겨놓은 것이 가상현실이죠. 즉 가상현실은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모사품입니다. 반면에 증강현실은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현실의 물리 공간에 직접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쏘아서, 즉 현실의 물리적 세계와 가상의 디지털 정보가 바로 현실 공간 안에서 결합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이나 식당 정보를
카메라 어플의 그 창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는 뭐 이러한 기능들이 증강현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LBS,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동하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도구이다 보니까 그 이용자가 현재 머물러 있는 그 지리적인 좌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 정보를 응용한 각종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이제 이런 그 시대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시간 검색과 푸시 기능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찾게 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과거에 생성돼서 웹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죠. 반면에 스마트폰은 내가 어떤 설정을 해놓으면은 지금 어떤 뉴스가 떴다, 지금 누군가가 접속을 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안에서 뭐 어떤 건물이 완성이 됐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지금 일어난 그 순간을 푸시 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워낙 많이 잘 알고 있는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네트워크로 이어주는 이러한 매개체로서 스마트폰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응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그 네 가지 키워드에 입각한 그런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딘가에 DB로 저장되고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나의 스마트폰으로 불러들여서 이용자들에게 뿌려주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가공하느냐가 성공적인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이러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다수의 대중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들, 이러한 공공정보들을 잘 뽑아와서 스마트폰에 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대의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업이 될 텐데요. 이러한 그 의미 있는 공공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어딘고 하면은 보통 정부나 지자체나 혹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같은 이러한 기관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그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유용하고 의미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대를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와 있는 아주 역사는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짧습니다만은 어떤 공공기관이 제공한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의 현주소는 어떠한지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문화관광부가 만든 미니공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정부 부처에서 지금 인터넷 웹사이트로 부처 블로그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블로그 내용들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다 모아놓은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굳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왜 만들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블로그 내용들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작은 화면으로 눈알 빠져라 그냥 쳐다보게 만드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상호작용성이라든지 어떤 위치 기반한 이런 서비스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하다못해 블로그 독자들 간의 소셜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는 그 어디에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저 웹상에 올라가 있는 블로그 콘텐츠를 단지 폰트 더 줄여가지고 작은 화면에 스마트폰으로 일방향적으로 보내주기만 하는 이런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시사경제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검색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냥 경제 용어 사전입니다. 전형적인 웹 1.0 방식의 일방향 정보 제공만을 하는 검색 기능을 빼고는 뭐 다른 기능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플이고요. 법제처에서 만든 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법률 정보를 역시 검색을 통해서 그냥 찾아주기만 하는 웹 1.0 방식의 웹페이지를 그냥 어플화시킨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성격을 바꿔서 관광 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트래블 인 코리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관광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저도 이 어플리케이션 한번 다운받아서 봤는데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에 딱히 갈 만한 데가 몇 개 없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정보량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관광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관광지에 대한 정보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그냥 웹사이트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그 관광지에 대한 소개 텍스트 몇 줄과 사진 몇 장.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 관광 명소를 기반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각종 뭐 명소나 식당이나 쇼핑센터 뭐 이런 공공기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투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또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안 되는 정보량을 가지고 그저 그냥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수준의 좀 생색내기용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정보량이라든지 이용의 유용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굳이 어떤 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국내 이 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그냥 유선 인터넷 시대의 웹을 스마트폰에 담은 것에 불과한 건지 스마트폰 고유의 특성을 살린 진정한 앱,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건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정보만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옮겨 담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컨텐츠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LBS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은 전혀 살려내지 못한 지극히 평면적인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는 그 외국의 이런 그 공공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에서 마이 폴리틱스라고 하는 정치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단지 그 정치인의 뭐 양력이나 뭐 현직의 지위라든지 이런 평면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치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과 연동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그 정치인이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는지를 즉각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치인의 위치 정보도 찾아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해시태그를 통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라든지, 또 이 이용자들의 참여에 기반해서 어떤 뭐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 뭐 여론조사를 수행을 한다라든지, 상당히 복합적인 기능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롤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관광 안내 책자죠. 이 관광 안내 책자도 책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뭐 런던 편, 파리 편, 뭐 베이징 편, 뭐 다 있습니다. 서울 편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정보량은 원래의 아날로그 책자인 롤리 플래닛 그 책에도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정보 플러스 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파리 편 하면은 파리를 관광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또 직접 어떤 위치 정보를 표시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자신의 사진이나 혹은 뭐 자신의 느낌이나 평판이나 이런 정보를 계속 추가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날로 그 정보량이 확장되어 가는 이용자 참여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케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상당히 재미있죠. 이거는 아마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위치에 대한 좌표와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매개로 한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킹을 만들어내고, 또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이나 정보나 이런 기록들을 동시에 이용자 참여에 기반해서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제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적인 요소를 부여를 해가지고 뭐 특정 장소를 많이 기록하는, 등록하는 이용자에게는 메이오라고 하는 지위가 붙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장소의 가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는 자기가 이 포스케어,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상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틈만 나면 청와대 근처에 가가지고 청와대 위치 정보를 찍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포스케어 안에서는 자기가 청와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이용자들에게 재미를 부여하는 이런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코즈월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건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기부 같은 거 많이 하더라도 사실 뭐 내가 기부한 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무슨 방송에서 하는 뭐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뭐 소아암, 예를 들면 소아암에 걸린 그 어린 아이의 이런 뭐 슬픈 사연이 쫙 소개가 되고 ARS 전화 눌러서 통화당 얼마 기부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한 이 소액 기부금이 저 아이에게 갔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럼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저 아이에게 기부를 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이 누가 기부했을까? 사실 알 수 없죠. 저 아이에게 기부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이 되면 참 좋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부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용자들의 어떤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부 방식, 바로 이 코즈월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외국의 이 주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어떤 공익성을 띤 어플리케이션들이
소셜 네트워킹이나 혹은 뭐 LBS, 증강현실, 뭐 이런 어떤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들을 잘 살려서 아주 많은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익 어플리케이션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과 이런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보면은 상당히 큰 대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공익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그 교육적인 이런 특히 이 대학 교육과 관련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주요 유명 대학들을 보면은 이미 그 대학교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스마트폰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냥 한 가지 사례만 가져왔는데요. 이 IT 쪽으로 특히나 이제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편리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학의 공지사항이나 여러 가지 행사 일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 강의 정보, 수강 신청, 또 어떤 교수님들한테 뭔가 연락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교수들의 연락처를 바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캠퍼스 안내 뿐만 아니라 이제 OCW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오픈 코스웨어. 즉 대학교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외부에 개방을 하는 이런 그 어떤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또 개방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그 명실상부한 스마트 캠퍼스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몇몇 오프라인 대학들이 대학교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숭실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양대나 서울대나 점점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늘어가고 있는데, 보면은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뭐 대학교의 캠퍼스 정보라든지 뭐 주변 식당 정보도 알려주고요. 또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뭐 이 점심 식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으니까 값싼 학교의 학생 식당들 많이 이용하는데 오늘 학생 식당 메뉴가 뭔지 뭐 그런 정보도 알려주고요. 또 대학 도서관, 뭐 특히나 이제 시험 때 되면 막 도서관 자리 쟁탈전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도서관 열람실에 어느 열람실에는 좌석이 몇 개가 비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다채로운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국내 오프라인 대학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 생활 정보는 충실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죠. 어떤 강의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기능은 아직까지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는 강의를 직접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방송통신대학교, 상당히 뭐 역사도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까 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학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방송통신대가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그 정부 산하기관이죠. 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라고 합니다만은 이 캐리스에서도 아까 소개해드린 OCW의 한국 버전, 즉 KOCW, 코리아 오픈 코스웨어에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각 대학들이 공개한 그 강의 자료들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이건 뭐 대학 교육은 아닙니다만은 중고등학교 이 학생들을 위한 EBS 수능 특강도 최근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온라인 기관들은 강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점차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이버 대학교 중에서는 저희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최초로 이제 오늘부터 이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새로운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셨던 단순히 학교에 대한 생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해주고 학교의 강의 내용들을 동영상 형태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공을 해주는 이 차원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그 기존의 전통적인 이 집합교육의 형태, 이게 바로 근대 이후의 학교의 모습이었죠.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들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교육활동을 수행을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적인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저희와 같은 사이버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은 전통적인 이러한 그 집합 교육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보조제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앞으로는 교육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명실상부한 정말 손안에 들고 다니는 대학, 이런 것들의 구현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 시대의 이런 공장형 집합교육을 탈피한 진정한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 언제 어디에 내가 있든지 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학교 생활과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기반이 이제 구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반 하에서는 이 교육 프로그램,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동영상으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보시듯이 동영상 강좌 듣고 조금 이제 진화되면은 그 옆에 강의 내용 정리한 강의 노트 텍스트로 받아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게시판으로 질의응답 나누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온라인 교육의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매개 이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교육용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이미 우리보다 앞선 교육 선진국들에서는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증강현실을 이용한 체험 학습형, 체험 기반형 이런 학습을 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증강현실, 교육, 뭐 영어로 찾으셔도 좋고요. 몇 가지 키워드만 조합해 보면은 상당히 아주 실험적인 이러한 그 교육 모형들의 탐색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제 SNS,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학교에 모여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SNS 기반의 학습자들 간의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교육 모형들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종이책이 아닌, 종이 노트가 아닌 전자책, 이북이 또 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북과 동영상 강좌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스마트폰은 단지 우리에게 교육 영상을 보게 해주고 또
학교 정보를 확인해주는, 제공해주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학교라고 하는 그 존립 기반 자체에 어떤 새로운 의미부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교육 모형의 어떤 새로운 혁신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이 스마트폰 시대의 우리의 교육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텐데요. 자, 이러한 그 새로운 변화의 모색들을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이제 끊임없이 찾아가고 고민하고 또 실험하고 개발해가는 그러한 그 과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교도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혁신적인 이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한 제 1단계 첫 걸음으로서 이제 스마트폰 안에 사이버 대학을 집어넣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모바일 캠퍼스를 구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사 권리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처음 개발한 이 강의 수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동시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보다 더 첨단화되고 보다 더 진일보한 교육 모형들을 스마트폰 안에 꾸준히 채워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저를 비롯한 저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 다짐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면서 일단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 분량의 저희 학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갈 테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또 애정 어린 질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 바탕화면에서 웹스토어를 실행시킨 후 검색 아이콘을 터치해 검색창이 뜨면 KHCU를 입력합니다. KHCU 어플리케이션을 검색 후 아이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아이폰 바탕화면에서 KHCU 아이콘을 터치하면 KHCU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본교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면 학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학교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 학생이 수강한 과목을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출석 확인, 강의 수강을 위한 강의 수강 버튼이 있는 최상위 메뉴 화면이 뜹니다. 최상위 메뉴 화면에서 공지사항 터치하면 학교 공지, 학과 공지, 강의 수강 공지,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지사항 메뉴 화면에서 학교 공지 터치하면 학교 공지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학교 공지 리스트 화면에서 원하는 공지사항을 한 개 터치하면 해당 공지사항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지사항 메뉴 화면에서 학과 공지를 터치하면 재학생 본인의 학과 공지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학과 공지 리스트 화면에서 원하는 공지사항을 한 개 터치하면 해당 공지사항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지사항 메뉴 화면에서 강의 수강 공지 터치하면 강의 수강 공지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강의 수강 공지 리스트 화면에서 원하는 공지사항을 한 개 터치하면 해당 공지사항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상위 메뉴 화면에서 출석 확인을 터치하면 현재 학기에서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출석 확인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석 확인 리스트 화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과목을 터치하면 해당 과목의 출석률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최상위 메뉴 화면에서 강의 수강을 터치하면 현재 학기에서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강의 수강 리스트 화면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터치하면 해당 과목의 수강 공지 및 강의 보기 화면으로 이동하여 강의 보기를 터치하면 강의 동영상 실행이 됩니다.